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의 사회를 맡은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입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융위, 공정위 관련 기관들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융위는 오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금융위의 공적 기능,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나,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생산적 금융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금융 접근권을 가지는 포용 금융으로 금융 제도가 좀 발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은 점점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산업경제 현장에서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업무일 텐데,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거래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무보고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행사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와 토의가 진행되며,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와 토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금융위원장께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호곤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은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민생경제의 신속한 복구에 금융이 앞장섰습니다. 신용사면을 통해 286만 명께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렸고, 세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장기 연체에 시달려온 113만 명의 경제복귀 지원을 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현장 간담회 지시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즉각 구성하고 1호, 2호 사건을 신속히 적발해 주가조작 폐가망신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금융권의 603조 원 자금 공급 약속, 역사적인 코스피 4000 시대 개막 등 금융이 드디어 미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이제 회복을 넘어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대도약해야 합니다. 금융이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 큰 길의 방향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이 세 가지 전환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가 핵심이 되어 첨단 산업주도 경제 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매년 30조 원씩 5년간 총 150조 원의 자금을 대한민국 20년 성장 동력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차 메가 프로젝트로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산업계가 협력하여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 산업에 투입하여 지역이 성장의 수혜자가 아니라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과 민간의 금융 역량을 결집해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 수도권, 대출 중심에서 기업, 지역, 투자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지역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더 많은 자금이 더 좋은 조건으로 지역에 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권의 역량 강화와 성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은행은 기업의 생산적 자금 공급자로,
증권사는 모금 자본을 책임지는 진정한 IB로 거듭나도록 매월 금융권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걸림돌 규제를 개선하여 생산적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은 혁신 성장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코스피 4천 시대를 이어나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합동대응단 상시와 과징금 상향 등 엄정 제재를 통해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감시, 적발, 제재 전 단계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보호 원칙의 확산을 위해 자사주, 합병, 공시 등 자본시장 곳곳에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코스닥의 역동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신뢰와 혁신을 함께 제고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국내 중시에 대한 투자 요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포용금융은 잔인한 금융구조 자체를 개혁해 사람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고금리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3에서 6%대의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새로이 공급하겠습니다. 연체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인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금리가 15.9%로 너무 높았습니다. 이를 성실 상환 시 5에서 6.3%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성실 상환 대출도 3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능력보다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기존 대출 상품이 거절된 청년도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 진입에 필요한 준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용 마이크로 대출을 신설하겠습니다. 우선 시범 도입하고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문턱이 낮은 정책 서민금융을 상환하면 금리와 한도가 좋아지고 은행 신용대출인 징검단리론으로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적 인프라로서 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장기 연체와 고강도 추심의 문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조정을 내실화해 연체의 어려움을 빠르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세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고소득자를 원천 배제하고 7년 이상의 장기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특례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장기 연체 발생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권의 장기 과잉 추심 관행도 구조적으로 막겠습니다. 과잉 추심 경향이 있는 영세 대부업체가 금융권 대출을 추심할 수 없도록 하고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넘겨 끝까지 추심하는 금융회사의 관행도 억제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확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든든한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도 챙기겠습니다. 청년은 종잣돈 마련이, 고령층은 생활자금 마련이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내년 6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을 우대하여 초기 자산 형성을 강력히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고령층은 보유주택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청소년부터 중년,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금융 역량을 적기적소에 제공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 금융정책의 기본인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해킹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에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마약, 도박,
초국경 범죄 등에 대해서도 금융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생활 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혜택을 요양 헬스케어로도 받을 수 있게 확대하고 치매 가정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보험과 신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업에 집중하고 있어도 AI 대리인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 현금 없는 사회에서 미성년자, 채무조정자, 저신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카드 상품 등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금융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모든 과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금융이 과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속도감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성과와 결과로서 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를 마치고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준비를 잘하신 것 같네요. 일단 이 PPT 자료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 또 혁신 제고, 이게 혁신 기업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그 코스피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게 상승했죠. 네,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가 올해 60... 전반 저점 대비 네. 코스닥은 코스피는 되게 한 70%. 네, 60% 후반에서 70%. 그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은 어땠어요? 코스닥은 제가 한 3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0%대밖에 상승을 절반밖에 네. 못 올랐다는 얘기래요. 네.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저거 동전주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이 많다. 그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절대로 웬만해서는 퇴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종목이. 그래서 새로운 좋은 종목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떤 거예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신뢰를 먼저 높일 거냐, 혁신을 더 북돋을 거냐인데, 그 벤처기업 쪽에서는 혁신의 문호를 더 많이 열어달라 이렇게 하고요. 투자자들은 일단은 부실한 것들을 빨리 내보내서 그래야 그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두 가지를 다 보는데요. 특히 이 부실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은 빨리 퇴출시킬 수 있도록 상장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 자체도 그러게요. 일단은 그 상장 폐지든 정리하는 거는 제가 대통령 취임한 후에 제일 먼저 갔던 게 증권거래소인데 네. 그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좀 진척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6개월 지났는데. 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양시장 보면은 그 상장 폐지가 예전에는 한 3년간에 한 15건이었다면 지금은 한 40건? 뭐 그 정도로. 네. 지금 올해 후반기에 네. 40건이나 퇴출됐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가긴 하지만 네. 그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난 건 몇 개나 돼요? 38개. 엄청나게 많이 정리했네요. 그 원래 그거 하면 주식 주주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송 들어갔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소송 불사하고 대출을 많이 시키라 하니까 저희 예상한 대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요. 소송 대응하면서도 부실 기업은 바로 퇴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네, 소송이야 뭐 불가피한데 여하튼 보유 주주들 입장에서야 그게 사라지면 영원히 희미한 꿈마저 희망마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응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야 시장이 정상화될 길이 열리겠죠. 네. 그거 하나고 시장 정상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정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해당되는 거긴 한데 1호, 2호 두 개 지금 적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1호, 2호 말고 또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또 네. 고위 임원이 사실은 그 상장 같은 거 할 때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갖고 그거를 이제 친족이라든지 이런 쪽에 돌린 부분도 저희들이 잡아내서 그것도 그래요?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사실 기업들 실력은 절대로 나쁘지 않은데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평가가 60% 정도밖에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나긴 났는데 개선이 많이 되긴 됐는데 여전히 지금 저평가 객관적 수치로 보면 저평가 상태고 그중에 제일 큰 원인은 자중에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최대한 힘을 좀 기울여 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 하면 망한다, 폐가망신한다라는 걸 진짜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정상화돼요. 근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외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는 그냥 이거 금융 채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분야에서 민간인들끼리의 채권 문제도 있고 금융기관들의 채권 관리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우리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놨죠. 네. 송달 간주 제도도 많고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은 송달됐는지도 모르는데 판결 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지도 깎아주고 있다고 그러죠. 소송 인지. 인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도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제도까지 바꿔가면서 할까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법무부랑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IMF 때 그 당시에 이제 부실 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게 그게 워낙 급선무여가지고 그 당시에 정책 목적에서 이쪽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페이버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돈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실 채무자들 그거에 대해서 송달 특례, 인지 특례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소위 기판력을 이용해가지고 채권 소멸시효 기간만 연장한 거 아닙니까? 보통 상사채권은 3년 길어야 5년인데 10년짜리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갱신하고 근데 인지도 깎아주니까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도 쉽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매우 부당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게 너무 쉬워서 그게 너무 유리하게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 법무부랑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지던데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금융기관이 뭐 돈이 없어 인지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깎아줘요? 그 이해가 안 되던데.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들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생산적 금융으로 또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말만이 아니고 진짜 실행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기관들의 그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률하고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영업에 비교하면 아마 미국 거는 ROE 같은 게 우리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럽 거는 우리보다 좀 낮게 나오고 그 중간? 중간쯤 됩니까? 네. 미국은 약탈적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유럽은 그 반대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성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생산적 금융 이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영업 행태,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주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 그러니까 담보,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축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의 한 70%가 주담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고, 네. 왜냐하면 떼일 염려가 적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니까 그게 이제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는 예를 들면 기업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그야말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소비 영역에,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물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은행들의 유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위험 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여버리고, 네. 주식이나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가는 가중치는 좀 낮춰서. 낮추고. 근데 국제 기준에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제 기준 부합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개혁들을, 그러니까 이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을요, 가급적이면 법률 형태로 좀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법률 형태로 좀 고정을 시키면 좋겠어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막 겨우 힘들게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에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고. 이 돈이 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화하면 좋겠다. 일단 일정한 정책 개선을 이뤄내면 그걸 제도로 만들어놔서 그냥 그것도 그냥 지침이니 뭐 관행이니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좀 확실한 게 일단 좀 개선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포용금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워낙 심각한 주제인데다가 잘 안 고쳐져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서민들은 먹고 살라고 생존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빌려주잖아요. 여기는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무슨 뭐 제2금융 심지어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 가든지 해가지고 이자를 뭐 엄청나게 내야 되는,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그 자산 격차가 지금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 격차보다? 그 결국은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글로벌 금융의 저금리가 됐을 때 학자들이 과연 저금리가 되는 게 소득 분배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보통 보면 저금리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 금융 공급이 잘 돼서 격차를 줄일 것 같지만 오히려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더 많이 벌리는. 그러니까 저금리나 금융 상황이 개선이 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가지고 자산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금융의 역할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거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금감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조금 개선이 되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확 되돌아가잖아요.
3 내지 6.3%의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뭐고 규모는 얼마 정도예요? 네, 지금 그게 이제 불법 사금융 대출이라고 네. 사실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급하신 분들이 와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고요. 15.9%. 네네, 100만 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15.9%에 빌려주는 금액 최대 대출한다고 1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네. 세상에. 근데 이제 뭐 절대액은 좀 작기 때문에 이자가 이거는 당장 불법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심사 같은 거 안 하고 거의 그냥 바로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5.9라는 그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결국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2.9%, 뭐 하고 9.9% 사회적 배려자는 9.9%를 1차적으로 낮춰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1년이나 2년 뒤에 그거를 상환하시면 그때 그동안의 이자를 반을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아, 제대로 다 갚으면 되돌려주면 일부러 되돌려주면 그것도 네, 네. 괜찮은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네.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갚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디폴트 위험이 없는 거를 증명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주는 거죠. 요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다. 15.9를 네, 일단 받는데 원리금을 딱 또박 다 내면 마지막에 낼 때 3 내지 6.3%로 계산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돌려줄 게 아니라 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2번은 면제해 준다든지. 뭐 방법론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환했다는 기록이 생기면 이제 신용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그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으로 빌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가 4.5%짜리 그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더 잘 되시면 은행권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뭔가 신용이 쌓이고 점점 사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정책금융과 은행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최소 경력을 한 2, 3년은 쌓아야 되네요. 여기서 이제 그 정도, 네네. 없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이 손해 안 보는 방식까지 손해 안 보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자율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 일정 비율에 못 갚는 사람을 다 계산해 넣은 거잖아요, 비용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자에는 그러니까 빌려갈 사람들 중에서 못 갚는 사람들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그 비용으로 다 하고 대손 충당금이라 그럽니까? 그거 다 쌓잖아요. 네. 그러면 못 갚는 사람,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은 이 비용으로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들한테 다 전가를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 이제 손해가 발생한다, 즉 연체를 한다. 그럼 그건 연체 당해서 아예 못 받아도 손해가 아닌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산 방식이 부도율이 있고 곱하기 회수율이 있습니다. 회수율. 그거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네, 그거까지 다 계산했기 때문에. 하여튼 참 기술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그냥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아주 최첨단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금융도 역시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금융권에 요구하는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사회 전체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최소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내가 노동해서 번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영업을 못하게 막아서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업이잖아요. 즉 개별 금융기관 자체 또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네.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는 계속 의문이에요. 상시 채무 조정 제도 내시라도 꼭 필요한 일이겠고요. 여하튼 연체 채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요. 그건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건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그 금융기관이 연체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일종의 고객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고객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 장기 연체 채무자들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경제 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조기에 그걸 빨리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 장기로 끌고 가서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경우 되면 사회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부도 힘들죠. 그것 전부 다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요. 해킹 금융범죄 분야야 열심히 할 것 같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인력 규모나 뭐 이런 건 문제 없어요? 사실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지금 37명이거든요. 너무 적은데? 네. 그래서 거기는 각 기관에서 파견 보낸 거예요? 네. 저희 금융위에서 4명,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한 20명, 거래소에서 한 12명, 그다음에 단장이 금감원 단장 뭐 이렇게 했고 연합군이 되는데 그래도 칸막이가 없어지니까 단계별로 한참 하고 넘기는 거를 같이 동시에 보고 그다음에 뒷단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앞단에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종례 하면 한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를 굉장히 짧게 그 기간들을 단축하고 이게 지금 네. 일종의 한 개의 팀인 거죠? 네. 어제 역할 분담도 꽤 있을 거고. 네.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저도 아니, 그래가지고 팀별로 경쟁도 좀 시키게. 저희들도 그렇게 이 기능을 지금 뭐 실무적으로 물어보면 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호, 2호 사건이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있는 걸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려야 돼요. 초기에 인력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하신 말씀 하십시오. 네, 저 경쟁 체제를 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감원에도 사실은 이게 합동대응단에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뭐냐면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렌식 장비나 그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많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은 적법 절차 때문에 변호인 입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그 데이터 큰 용량 같은 경우는 거의 3일, 4일 동안 포렌식을 하는 것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력 자체가 합동대응단은 투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경쟁 체제를 하신다면 금감원에다가 비슷한 거를 넣어서 같이 돌리셔도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예, 저희가 포렌식 장비나 이런 부분의 인프라들은 금감원에 굉장히 많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이 원래 이거 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강제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없어서 합동대응단은 그게 동시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금감원은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사경이 이제 인지권한이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해 곧바로 인지권한이 없어요? 예,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경쟁 체제를 한다면 합동대응단하고 이걸 같이 돌려보시는 것도 매우 효능감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 체제를 하면 이게 결국 거래소에서는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어야지 그러죠. 각자 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이런 합동팀을 맞습니다. 하나 더 네. 만들고 네. 공통과제는 같이 하면 될 테고
근데 금감원은 원래 하는 일이 그건데.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국 하나가 지금 그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사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2달 이상 적체가 돼 있는 상태, 인력이 그만큼 빠져나가서 일반 그 자본시장의 그 투명성 관련된 걸 조사하는 그 기능이 약 20 몇 프로가 지금 인력이 줄어든 그런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자체 역량은 줄어들었겠죠.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저 잊어버리기 전에 인지 권한을 특사경한테 권한을 주는데 범죄 인지 권한을 안 주면 그럼 검사한테 다 부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튼 규정으로 훈령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총리실에서요. 이게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정식 경찰이 아닌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주세요. 예, 대통령이 그 기회를 주시면 우리 자본시장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상임위원입니다. 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결론만 얘기합시다.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당초에 그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서건 주는 조사권을 그 검찰이 주는 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국회와 이제 법원에서 그랬는데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그냥 광범위한 이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으니 일정한 통제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인 특사경에는 그런 제한이 없나 보죠?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알아봅시다. 네. 알아보고 그 논리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말씀 올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 하고 있는 특사경은 그 인지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부동산감독원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인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건보공단은 수사권한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주자고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지권한이고 뭐고 수사권한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건보공단.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그건 또 알아봅시다. 알아보고 이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네, 연구해서 그거는 총리실에서 좀 전체 주관을 해서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번 청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자본시장 조사하는 게 2개 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본시장 조사국이 있었는데 한번 국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 늘리는 건 참 그렇더라고. 근데 금감원은 인원수가 꽤 많잖아요. 금감원이 원래 하는 일은 금융위는 조사보다는 정책 중심 아니에요? 원래 조사는 현장으로 여기 합동대응반에 4명을 보내는데요. 그 과가 5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가버리니까 여기가 그냥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니까요. 근데 원래는 그거는 금융위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잖아. 그 구조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의논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이건 금감원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무슨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금융기관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네. 통신사가 할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예전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모든 정보가 거기 모이기 때문에 서로 다 공유를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고 연계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고. 통신사하고 그러면 협력을 해가지고 일정 패턴의 이 번호의 통신은 보이스피싱 우려가 높으면 인공지능으로 검색해서 통신사에 차단 요청하고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일단은 지금 금융기관인데 통신사는 갖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확대하면 통신사는 우리가 주는 것보다 거기서 번호를 받으면 그 번호들을 갖고 계좌랑 이것까지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죠. 여기 13페이지 두 번 밑에서 2번 보면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을 확대하겠다. 내년 5월에 이 얘기죠? 13페이지에 보면 네네. 코리안 프리미엄 윅스를 신설해가지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을 확대한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최소 상장해서 등록해서 좀 내면 자기 회사 IR을 한글로만 하고 영어로 안 한다고 하는 게 이때까지 그랬다는 거죠, 지금? 네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창피했습니다. 네.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강국이라면서 기업 IR 자료가 영문으로 없다고 하는 게 참. 그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주총에서의 그 정보 의결 사항 같은 경우도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쪽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일정 기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자 그 말이죠.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거고요. 또 영문 부담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거래소나 이런 데서 서포트하기로 했습니다. 14페이지 밑에 금융회사의 출연 규모 대폭 확대. 연 4,348억에서 6,321억. 참 금융기관들이 연간 얻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네요. 네, 금융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제도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할 거냐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출연금입니다. 네. 신보, 기보, 뭐 주금공 이런 데 다 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 그래서 다 합하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3조? 네. 이거는 6,321억 이건 뭐예요,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정책 서민금융 할 때 거기에 이제 서민금융에 내는 것만 이렇고 네. 그 외 출연금도 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 한 1.2조 될 거고요. 매년? 네네. 지신보 같은 데 한 7천억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금공 같은 데 한 8천억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모아보면 그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육세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1.7조에서 한 3조 이렇게 해서 늘려서 그런 식으로 하여간에 출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소위 배당 성향은 몇 %쯤 돼요? 배당 성향이 그 한 3조 나오면 일본에 한 1조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조 정도? 30%대. 네네네. 16페이지 밑에 재기 지원 카드 상품 신설 이런 게 있네요. 네.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상생인데요. 네. 그러니까 카드사 같은 경우 소비 쿠폰 하면서 그거 갖고 돈 벌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200억이나 300억 이제 출연을 해주면 그 돈을 갖고 불려서 레버리지를 해서 연체에 있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카드를 못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전용 카드를 만들고 손실은 거기서 흡수하겠다. 네.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그 숫자는 월 10만 원 한도. 그거는 체크 카드 네. 쪽이고요. 요 밑에 카드사 재원을 바탕으로 중저신용자. 햇살론 카드 발급을 한다. 네. 그러니까 200억에서 300억 하면 이제 레버리지를 하면
한 1,000억이나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역시 소소하네요.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 아까 이건 얘기한 거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아까 얘기했던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 지금 이미 몇 명 있어요? 지정받은 게? 지금 그 40여 명 정도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40명밖에 안 돼요? 네.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여튼 그 현재 그 정도의 아웃풋을 하는 정도에서는 그렇게 늘 여지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제대로 그 가동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좀 그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 아웃풋이 그 정도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을 하는 데잖아요. 네. 감독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럴 텐데 네, 전반적으로 조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특사경만 이렇게 늘려버리는 아니 조사 인력한테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거죠. 그건 별도가 아니고 그건 어차피 조사 인력이 쭉 있는데 이 조사 인력이 예를 들면 몇 명이나 있어요? 많겠죠. 조사 인력은 지금 그 조사 3구까지 해서 70여 명, 그 국정까지 해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저희 금감원의 총 조직 구성원이 2,175명인데 근데 조사 인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민생범죄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조사예요. 일반적인 조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쪽에 공시조사 그쪽에 세 개의 국이 있고 민생 쪽에 세 개. 몇 명쯤 돼요, 그러니까? 저 양쪽을 다 합하면은 한 150명에서 16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희한하네. 감독기관이 조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일 텐데 어떻게 그거 인력에 말고 더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저기 권역별로 또 검사국이라는 게 또 네. 배치돼 있어서. 그것도 뭐 어쨌든 조사 검사 뭐 네, 비슷한 그렇게 건데. 돼 있습니다. 그 인력 정도 수준으로 또 검사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300 몇십 명이잖아요. 그 보험까지 해서 그쪽 인력이 조금 더, 그러니까 6, 70명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로 합하면. 그럼 나머지 뭐예요? 조사 검사. 그 나머지 이제 그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거 부분이 이제 업권별로 지금 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전성 부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건전성에 대한 조사 검사도 조사 검사 기능이잖아요. 너무 엄격하게 그 제한할 게 아니고 뭔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래 금융과 관련된 뭔가를 조사 검사 뭐 이름을 불문하고 뭔가 사실 발견해내는 기능을 하는 인원은 엄청 많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원래 그거 하는 기관이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예를 들면 조사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법 경찰 권한 그 경찰 권한을 주는 거는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검사 파트는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각 권역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원래 검사 제가 잘못 조사하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법경찰 지정을 받는 게 별로 필요가 없다고요? 저희는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하려면 조사 기능이
그 지금보다 자본시장이나 민생침해 범죄 양쪽 다 조사나 그 검사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돼야지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기능이 특히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좀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는 거는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슨 행정법규 위반의 처벌 조항이 있을 때 그 범죄, 그 법률 위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는 온갖 검사, 조사, 하여튼 이런 업무 중에서 이거를 각 기관들이, 대상 기관들이 위반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들이 온 군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사하려면 그때 경찰관으로서, 경찰로서 갖는 권한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사 권한보다 훨씬 낫잖아요. 크잖아요, 범위가 크고 강제 조사도 가능하고. 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권한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에 국한된 그 범위에는 특사경의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사경 업무를 하는 영역은 극히 일부에 국한돼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법의 그 근거 조항을 더해야 되고 그 권한을 그 조항에 관련 조항을 더해주면 가능합니다. 특사경법에다가 어디 법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자본시장법에 그 해당 조항만 저희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혀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면. 한다면은 가령 업권별법에 관해서 조사 특사경 권한 그거를 주신다면 그러면 거기 특사경의 어떤 범위에 특사경이 필요한지 좀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정도로 기존 인력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필요한지, 세 번째로는 인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지 권한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하는데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사밖에 못 한다. 내사로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그 세 가지 주제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불법 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해요? 단속까지는 합니다. 네. 단속은 해요? 네. 여기도 특사경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합니다, 지금. 특사경 지정받은 인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법을 신설해야 됩니다. 해당 조항을. 특사경으로, 그거는 이 사금융은 특사경 조사 대상이어서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 지정받아서 했는데? 네. 그럼 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게 특사경으로서 수사권을 받으려면은 특사경법에 해당 조항을 지금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사경법에 무슨 법 위반에 대해서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무슨 법 위반에 대해서 금감원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필요 없고, 그건 검사가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법에 보면 불법 사금융 대부업 위반은 있지. 예, 있습니다. 광역, 지방, 지자체의 몇 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원을 열려면 그 조문을 권쳐야 됩니다. 대상 기관도 특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이제 불법 사금융 단속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지방 정부들이 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좀 준비해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되네. 금감원이 하는 일 중에 43페이지의 라항을 보니까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강화 등을 통한 책임 경영 유도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도 정책 목표고 은행 지주 등 CEO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주장하겠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것도 금감원의 업무 중에 일부인가 보네요. 네. 네. 그런데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뭔 은행에 뭘 뽑는다더라. 뭐 행장을 뽑는다나 뭐 이랬다.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뭐 누구는 거기다가 이게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부터 막 엄청나게 쏟아져 지금. 우리 비서실장한테 안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요. 정책실장도 많이 들어오죠. 보통은 다 같이 보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보내요. 아 그래? 근데 보낸 것들의 대부분은 비서실장이나 저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그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음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해 먹더라. 물론 그 집단이 그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그 어쨌든 금융 집단, 금융 그룹 자체를 잘 운영하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온갖 그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돌아가면서 계속한다. 뭐 그런 뭐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한 20년씩 해먹고 그런 뭐 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지금 그 근본적으로 이게 이사회의 기능이 그 독립성이 그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으로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그 소위 저도 저 참호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그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큰 지주사들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별 그 금융기관들은 산하기관들은 100% 자회사들이어서 그 금융지주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인선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결국 지주사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사들이 대체로 그 회장하고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들을 보면은 그 금융지주사에 대한 우리가 검사 감독 제재 권한 같은 것들이 지금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 은행은 업권별로 그 법에선 규제 장치들이 있지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 네. 규제할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소위 이제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뭐 개입, 직접 관여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해서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이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이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방치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지배구조 개선 TF를 좀 출범시켜서 금융위와 함께 그 협의해서 TF를 위해서 그 입법 개선 과제를 1월 정도까지 도출해서 그 법안을 좀 제출하는 걸로 그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서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금융지주사들에 관해서는 지금 그 개별 그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검사의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1월 중에 그 별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신용보증기금은 지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어디 계세요?
부정비서장 지금 최원동입니다. 저기 이게 손실이 꽤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증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트렌드로 보게 되면은 지금 만기현장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부실률의 절대 수준은 정부 관리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걱정이 된다 그 말이죠. 네. 예금보험공사 예언보험사 사장 유재훈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야 될 사고가 최근 년에 가장 늦게 발생한 게 어디예요? 예, 저 손해보험회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예, 어디인지 얘기해도 돼요? 예, 저 MG 손보라고요. MG 손보. 경영이 부실화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가요?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정리하는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전을 하면 계약자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계약 정리하고 이전 있습니다. 방식으로? 예, 근데 계약 이전을 하는데 회사가 충분한 그 뭐라 그러지? 충당금이라 그러나 뭐 어쨌든 예, 회사 그 부족할 총재산, 예, 총재산.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예, 부족하면은 순자산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부족하면은 이제 계약 인수를 하면 예보가 그 부족한 지원. 부분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얼마 정도예요? 예, 그냥 추정치로. 추정치로 한 기천억 원은 된다고 저희가 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MG 손보는 수천억을 예보에다 떼넘기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만세 부르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내에 그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관리공사. 예, 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종훈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자산 매각도 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서에 이 자산 매각 관련된 얘기가 있나 자세히 찾아봤더니 없어요. 저희들이 크게 하는 업무가 이제 가계하고 기업 재기 지원,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산 매각 관련인데 저희들 업무 보고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는 같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캠코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하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협의를 하시면서 오늘 금융위 업무 보고니까 자산관리공사의 금융위 업무 보고 내용만 이제 축약해서 지금 자리에 나와 있고요. 뭐 저는 그렇게 자산관리공사는 그러면 금융 외에 나머지 부분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기획재정부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속은 어디예요? 금융위 소속입니다. 금융위 소속? 네. 나는 기재부 보고에서는 자산 매각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지 못했는데. 그 기재부가 전체적으로는 일부 보고는 드렸는데요. 네, 전체만 했는데. 상세한 토론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캠코가 주로 하는 거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매각해야 될 자산 관리는 캠코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국유재산 중에서는 1.9% 가지고 있는데 뭐 대부분 나머지 기관들은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예. 매각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 예. 처분이 가능한 일반 재산인가요? 예, 일반 회계 일반 요즘은 재산은 일반 재산이라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다 캠코가 관리하지 않아요? 거의 다? 전체 일반 재산은 아니고요. 특별하고 그중에 기금은 빼고 일반 회계만. 매각해야 될 부분들 처분해야 될 건 다 캠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 재산 중에서도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아직 부처보고 몇 개 빠진 거 누락된 거 하고 같이 빠진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전에 추가로 받아야 되실 보고 받으실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산하기관들? 네, 산하기관들 중에 보고 제대로 안 된데 하고 같이 추가로 같이 그 자산관리 부분을 한번 보고 받으셔도 한번 따로 할까요? 네,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추상적으로 줄거리만 몇 개 물어볼게요. 예. 네, 자산 매각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쟁 그리고 입찰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예. 수의계약 할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수의계약은 감정가로만 딱 받습니다. 네. 근데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언론에 보도된?
그거는 언론이 보도가 잘못됐거나 사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가 이하로 수익계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가보다 감정가가 좀 낮았나 높았나는 있을 수는 있어도요. 어쨌든 감정한 가격으로만 수입을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들은 그렇게 안 났던데 우리 실태 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실태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하고 있어요? 기재부를 통해서 재정개입 보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확인 안 됐어요? 예, 곧 조만간 다 돼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2번인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는데 가격 인하는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중단을 시키고 그건 내가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하기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격 인하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8월 달에 기재부에서 이제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아, 기재부의 방침이 있어서 바꿨어요? 네, 기재부의 방침이 이제 좀 더 지난 정부처럼 이제 매각 위주가 아니고 보존 활용 중심이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대통령 말씀 있기 전에 일단 저가 매각은 매각 절차나 과정이나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저희들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법령과 그 절차에 따라서 다 따라서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그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어느 쪽에 가속이 붙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다만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뭐 저희들이 이제 실수 뭐 아니면 이제 가실은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그래서 저희 기재부하고 지금 뭐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국유재산의 보존, 관리, 매각 계획을 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주택금융공사. 네. 주택금융공사는 지금 전세 보증해 준 데가 여기인가요? 네? 전세 보증해 준 데가 여기인가요? 예, 저희가 전세 보증을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고 난 게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10조? 제가 사고의 통계를 지금 나중에 알아보세요. 자, 서민금융진흥원. 네,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대출에 대해서 신용 보증해 주는 것도 있고 대출을 직접 시행하기도 해요? 아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 운명 예방 대출 그 50만 원 내지 100만 원만 직접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연간 그러니까 자원이랄까? 대출 자본은 얼마 정도 돼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2천억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천억. 나머지는 신용 보증 이런 거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야, 거기. 예. 자, 여기인가 여기인가 잘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뭐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뭐 임금 체불 때문에 말이 많아요? 네, 그 체불이라고 그건 이제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요. 네. 그 법 테두리 안에는 있는데 지금 그 똑같은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중은행하고 경쟁하는데 네. 임금 격차는 한 30% 정도가 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저기 체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보상휴가 관점입니다. 시간의 수당이 보상휴가로 넘어가거든요. 일정 부분 시간의 수당이 그러니까 연가 연가 가능 일수를 더해주는 거죠. 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으면 이제 현금 청산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게 쌓인 거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총액 한도 예산 총액 한도 제도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퇴직할 때는 다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뭐 천 몇백억이 밀렸다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난리인가 봐요. 예, 지금 그렇게 해결 방안이 뭡니까?
해결 방안은 결국은 이제 저희도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뭐 되고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은행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무슨 총액 인건비 제한인가 그 그렇습니다. 기재부 지침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구 노력 플러스 정부하고 좀 협의하면서 아니 자구 노력을 해서 저기 돈을 마련해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총액 한도의 룸을 좀 가질 수 있는 그게 자구 노력하고 별로 관계 없어서 보내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의 근무를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조금 있긴 한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총 실제 지출 인건비 총액을 줄이면 그 여력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다. 예, 그 근데 얘기? 자구 노력인데 그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정부하고 좀 협의를 좀 계속 노조와 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아니 있고.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타결이 되냐고요? 좋은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실제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해결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총액 한도에 그 예외하는 조항이 있고요. 예외로 좀 해서 기업은행은 총액 한도를 예외로 하자. 근데 이제 그 전체 공공기관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의 근무라든가 그리고 정년 퇴직하기 전에 이제 임금 피크를 하는데 임금 피크에 그 3개년 동안 임금 피크 하는 거를 지금 65%씩 공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2개년 앞으로는 좀 많이 하고 마지막 해는 좀 상당히 적게 줘서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다 보면 이제 명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룸이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구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별로 효과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을 줄이는 건 별 효과는 없는데 명태는 그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이 총액 인건비 때문에 이 총액 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은 있어도 못 주는 아마 산하 공공기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우주에서 문제 제기만 하고. 해결책을 이게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정책 시대에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니면서 보니까. 예.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 산업은행. 네, 산업은행 박상기입니다. 네, 네. 산업은행은 산업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책임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성장 펀드를 성공시키고 국가 산업들이 잘 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대답 못한 걸 잠깐 대답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네,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예. 아까 제가 저기 정책 질의대로 네네. 그래서 전세자금 보증 지금 사고액이 잔액이 7,070억 원이고요. 반환 보증은 1,350억 원인데 사고율은 1%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다른 기관에 저희는 이제 주로 전세금 보증을 하고 있고요. 허그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고가 반환 보증에서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기관 얘기였군요.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업무보고 사회를 맡은 사무처장 신동열입니다. 예,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로 먼저 공정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도급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급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기술 탈취 근절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 부담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하여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극 제재하였고 글로벌 빅테크의 반칙 행위 시정,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 제재, 그리고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6년도 완만한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글로벌 무역과 대내외의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주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이 여전하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의 기대가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 경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5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 주체 간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과 새로운 기간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주력 산업 대기업이 혁신에만 집중하도록 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처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안전비용 전가, 대형마트 대금 지연 지급 등 경제적 강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가불 분야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 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병들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술 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뢰 협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의 단체 행동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제외 등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주, 하도급 기업, 대리점주의 거래 조건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 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는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제 조사권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시스템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소송의 대상에 피해 배상까지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피해 구제 시스템을 다원화하겠습니다.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도 증진하겠습니다. 청장년층에게 관심이 높은 문화, 외식, 운동 등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고 표준 약관 재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와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관련 표준 약관도 개정하는 등 노년층을 위한 소비자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 디지털 시장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와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 및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시장 관련 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시급한 산업 구조 조정이 요구되는 부문의 신속한 기업 결합 심사를 통해 성공적인 고부가치화 및 탈탄소 산업 재편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AI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 가격 표시 왜곡 등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 약관으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로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기겠습니다. 부당 내부 의뢰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 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 특례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소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정위 사전심사 및 승인, 지방 투자 등 전제 조건 충족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 적용이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확장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공공환원과 지역 균형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공정위가 강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사건 처리 신속화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생사건, 경제분석, 심의 보좌 등 본부 인력을 확충하고 경인사무소를 신설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시정 권고 등 공정위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민생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은 요원합니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고 중대성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일, 공정위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표 자료 28페이지의 중간에 불공정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항목이 보니까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제 조사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불응하면 그만이에요? 불응하면 이제 저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고발하면 이제 검찰에서 경찰이 합니까? 형벌을.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강제 조사권을 만약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혐의를 우리가 혐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좀 유동적인 방법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범죄 좋은데요.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 수사를 하는 거하고 예. 강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예. 제출 의무 또는 조사에 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하고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응할 의무를 거부하면은 제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를 응할 의무가 있는데 불응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면 그 사실이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그럴 때 판사에게 강제 영장을 발급받아서 그 강제 영장을 통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EU에서는 이제 과징금을 상당히 강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좋겠네요. 과징금이 좋고요. EU는 이제 과징금 부여 플러스 그 국가에서 강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제로 예를 들면 필요한데 공익적으로 필요한데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최대한 장치를 좀 마련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공정거래위는 사실 시장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는 소수의 강자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강자들이란 원래 힘이 세가지고 영향력이 많아가지고 무슨 법 하나 만들래도 방해하고 뭐 조사 한번 할래도 이래저래 힘써가지고 방해하고 뭔 처분할래도 방해하고 최종 결론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흐지부지 나게 만들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각오를 세게 하고 똑바로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강자의 협상력과 약자의 협상력의 균형을 만들어줘서 시장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이미 위반되거나 잘못된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뒤집으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위 직원들도 많이 나오셨을 텐데 공정위는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설이 있던데. 예, 아마 그건 사실일 겁니다. 사실입니다. 저 위원장이 저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관리하면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은 유착과 부패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지. 예. 기술 탈취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하고 있겠죠. 예. 물론 여기 하도급 대금에 대한 대책도 또 가맹점주에 대한 대책도. 하여튼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입지 않게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업무겠죠. 네. 저번에 직원 수 좀 늘리라고 했더니 소심하게 140 몇 명 늘렸어요. 지금은 그 정도 늘려서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게 좋고요. 사실 그 인원도 쉽게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한 해에 절반 정도 정책실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제출하는 안 중에서는 제일 많은 걸 해준 겁니다. 아니 500명 더 늘리라고 했는데 내가. 행안부가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고시 행정고시 채용 인원까지 좀 늘리고 막 그럴 정도로 했어요. 종합적으로 아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관련해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출하신 안 중에선 최대 수치를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어쨌든 필요한 일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센 사람 편들었다는 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기만 하면은 그 기간이 한 40%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감당할 인력이 안 돼가지고 조사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한국의 공정위가 다른 선진국 공정위의 4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관리해야 되고. 그게 왜 뭐 이유가 있겠죠. 그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죠. 어디 다른 나라에서 원가 후려치기를 하며 빨대 꽂아가지고 이상한 회사 만들어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그런 짓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짓 하면 아마 지금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징역 100년 받고 그럴 거예요. 예, 다른 나라는 주주들의 견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성과를 내면서도 언제 그 회사 내부 재산을 뒤로 파이프 봐가지고 빼돌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봉쇄를 해줘야 됩니다. 공정거래위가. 예. 그런데 500명 늘리라니까 소심하게 147명 하셨어요? 147명도 최대한 빨리 늘리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그 해봤더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늘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인건비나 뭐 조직 운영비가 더 드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부정행위 안 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그게 시장이 반영이 돼서 주가라도 오르고 한국에 대한 기업 평가가 좋아지면 그 수백 배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직원 수를 줄여가지고 이게 강자들을 횡포를 조사하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가 적고 공정거래위가 무능하게 일 못할수록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잘 하고 있겠죠. 내용도 있긴 하던데 지금 이게 워낙 이게 우리 사회는 갑을 힘의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데 조사해 주세요 신고를 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거래를 끊겨가지고 회사가 망한대요. 그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익명 제보도 허용하고 만약에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 또 제보가 들어오면 그게만 조사를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전체 전수 조사를 하든지 일정 범위 내를 똑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누가 문제가 됐는지를 모르게.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익명 조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보는 제가 한 1000건 정도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한 7건 정도 한 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1000건 중에서 7건이에요? 예. 이게 1000건이 맞나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기 공정위 조사 관련입니다. 익명제보센터 관련해서 한 최근 3년간 하도급 같은 경우에 한 832건 정도 신고가 됐고요. 거기서 직권조사를 한 15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대리점도 한 194건 정도 접수가 돼서 한 9건 정도 했고요. 가맹 같은 경우에도 한 604건 접수해서 9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는 것 중에서 다는커녕 10%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익명 제보니까 이게 좀 물론 좋은 제보가 신뢰성이 있고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포괄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이제 제보된 관련 업계 좀 타겟해서 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하려고. 근데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 하시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인력을 어떡하지 그 생각 들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하려면 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저런다니까요. 확 늘려주세요.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저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면 다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지르고 걸렸을 때 거기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단 말이에요. 로비하고 막 돈으로 막고 정치인 동원하고 집에 우리 위원장님 집에다가 전화하고 그런다고요. 그걸 막으려면 하면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 잡아야죠. 잡으면 형사처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니까요. 돈을 뺏어요, 돈을. 지금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고. 수사를 해서 검찰이 넘기면 뭐예요? 그 기소도 잘 안 하고 수사하는데 막 몇 년씩 걸리고 또 재판 가면 뭐예요? 가가지고 막 몇 년 재판에 겨우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다 나와버리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하는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대한민국 경제 운명이 달렸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좀 큰 기업들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런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못된 며느리 밑에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중견기업 집단도 상당히 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습니다. 똑같이 배워가지고 막 쥐어짜고 그다음에 저 회사 이익 좀 생기면 배당 안 하고 막 쌓아놨다고 그건 뒤로 빼돌리고 예? 무슨 이상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비싸게 발주하고 이래가지고 회사 자산 다 빼돌리고 이거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런 짓을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다 주가 저급 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암참 회장을 만났는데요. 암참 회장이 가장 처음에 지적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왜 아직도 기업 집단이 이렇게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납품을 하는데 그 중소기업부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납품을 하면 자기네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거래 못하게 하는 특약을 만든다면서요? 우리한테만 납품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그 경쟁 업체도 납품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그거를 조건을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전도 안 되고 그냥 성장도 못 하고 그냥 그 종속 회사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독점 권한 남용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 특약은 조사해서 확실하게 좀. 근데 그 희시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거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만 놔두세요? 지금 부당 특약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대통령님, 공정위 부위원장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류의 배타 조건 불안, 불공정 행위 맞고요. 그런 사건들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그런 행위를 다 적발을 해서 조치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 저희가 이제 그 직권 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대응은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게 타 기업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걸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 이유는 걸려봤자 별게 없기 때문이죠.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불가능하죠. 과징금이나 이런 부가금이 별로 제도가 안 돼 있나요? 과징금은 지금 그렇게 과징금 체계가 좀 너무 느슨합니다. 정액으로 돼 있죠. 부당 특약은 제재가 뭐예요? 예를 들면 제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시장 지배적 남용행 같은 게 6%까지, 그러니까 관련 매출의 6%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는 4%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정거래비가 그 과징금 부과한 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최대 얼마 있어요? 그 6%인데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공정위를 맡고서 제가 이런저런 조건으로 하니까 다 까고 또 까고 이래가지고 일단 3%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까주죠. 예. 그래서 요번에 고시 개정을 해서요. 이렇게 감경되는 이유가 저희 고시가 너무 느슨합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해서 중인데도 굉장히 낮은 비율을 처분하게끔 돼 있어서요. 근데 법에는 6%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3%부터 시작해서 까준다.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네. 그래서 일단 고시를 개정해서 6%에 가깝게 가징금을 부과하는 게 상당히 보편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건 좀 일찍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 개정을 해서 6%의 과징금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공정거래위가 개혁해야 될 부분인데 과징금을 일단 6%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아예 3%부터 반은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 반에서도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또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보기에는 최대로 부과한 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1%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높습니다. 2%? 한 3%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위반한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공정거래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몇 번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아,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걸 반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하여튼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항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죠? 예. 네. 그래도 공정기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예. 동반 성장을 위한 의뢰 협상력 강화는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죠? 예. 어쨌든 이것도 과감하게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을들 약자들이 담합을 연합을 하면 그걸 담합이라고 처벌하는 게 기본 관념이잖아요. 공정거래위의 역직원들도 많이 계신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안 당연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가불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약간 불균형이 아니고 완전히 힘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기울어진 정도가 절벽이 됐어요. 을들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거래를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면 이게 노동자와 기업인 사이의 관계 이거를 대등한 관계라고 보고 각자가 1대1로 협상하고 거래해야지라는 관념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무슨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달려드니까 야 이거 저 소요죄 집단 뭐 폭동죄 뭐 이런 걸로 해가 죽이고 사형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다 결국 대공황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단결권 허용하고 집단 행동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게 노동자들이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적정한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기업도 경쟁을 제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하고 미국이 지금 오늘 미국이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주 이 거래 체계가 복잡하게 되면서 이 을 공급하는 측 여기가 지금 상하 관계로 전환이 되죠. 옛날에는 맞습니다. 대등한 관계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래 위로. 지금 디지털화되면서 또 더 더 심해졌죠. 그러면 이 소위 의뢰 입장에 있는 쪽을 연합해서 공동 대응하게 해주지 않으면 완전 주종 관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거래 관계가 아니고 주종이 된다고요. 이러면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을에게 힘을 줘서 주종 관계로 빠지는 거를 대등한 거래 관계로 복구시켜주는 유일한 힘은 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어쨌든 뭐 그런 점에 대한 문학 개혁적 사고가 뚜렷해서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 우리 직원 공무원 여러분도 잘 협조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기업 반칙행위는 아까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대폭 강화 그러면서 과징금 20억으로 증액 써놨던데 쪼잔하게 20억이 뭐예요? 위반을 해가지고 수백 수천억을 버는데 20억 부과하면 뭐하냐고. 예. 어디 있어요? 어떤 사례? 정액을 올리는 걸로 돼 있던데. 정액은 저희가 정액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정액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정률로 바꾸자. 예. 여기 있잖아요. 정액 과징금 157페이지 있네. 정액 중간에 정액 과징금 상향. 나름 뭐 많이 했어요. 40억에서 100억. 커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거 큰 회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정액 과징금을 이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액 과징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산정 기준을 지금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많이 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액 과징금으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됐는데 매출액이 아니고 거래 금액이라든지 부당이익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 제재 효과가 크게. 예. 그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면은 뭐 매출액의 30%를 과징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담합 같은 경우. 네. 여기 160페이지에 있군요. 과징금 상한. 시장 지배권 남용의 과징금 한도는 한국은 매출액 최대 6%인데 일본은 10%, EU는 30%다 그런 얘기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말로 약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 로비의 결과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다 좀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에 이게 162페이지에 써 있기도 한데 저번에 그 가공식품 너무 물가 많이 올랐다. 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좀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과는 지금 그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보고서가 완료됐고요. 확인됐어요? 발송이 됐고 지금 밀가루 1월이나 2월 경에 이제 네. 심의가 들어갈 것 같고요. 밀가루는 이제 조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조사 뭐 했어요? 설탕, 밀가루, 돼지고기, 계란 뭐 이런 계란. 식원자재 위주로 했습니다. 오늘 요 다음 시간에 그 여가부 지금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예, 그 생리대가 못 들었어요. 엄청 비싸다고요. 다른 나라보다.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답니다. 예. 그건 조사 아직 안 해봤겠죠. 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게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요. 예. 뭐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담합이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가지고 과도하게 물가 올리고 이러는 거는 이것도 역시 사실 조사하려면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예. 그래도 아까 가맹 사업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점화가 많이 주로 이제 심화된 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요. 여하튼 공정거래위의 역할을 늘리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보호 활동하는 곳인가 보죠? 예, 소비자원장 유선입니다. 예, 소비자 권익 증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네, 538명. 여기에 예산 재원은 뭐예요? 거의 99% 정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요? 네. 공정거래 조정원. 이거는 분쟁 조정하는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 조정원장 최영근입니다. 어디 계세요? 부시방향에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기업들 그 피해 여기서 조정하면은 중재 판정처럼 기판력이 있나요? 집행력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은 중재는 아니고 조정이지만 그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똑같군요. 네. 중재는 아니고 조정. 네. 그리고 지금 쿠팡은 대기업에 분류됩니까? 네, 대기업입니다. 여기는 공정거래 이슈는 없어요?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소관 이슈는 뭐예요? 지금 그 끼워 팔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끼워 팔기. 그 자사 우대 이슈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하실 얘기 있으신 분은 요약해서 하십시오. 조정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선진국은 공정거래 조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제 사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뭐 총리님 하실 말씀 있어요? 다 끝나셨어요? 네, 저는 뭐 다 했어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융위 공정위 다 감독원도 그렇고 이런 대통령님 아래서 일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 때부터 금융위 공정위 기재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지대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해가지고 거의 시장 질서를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한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공정이나 이런 데 업무가 주로 대기업 집단, 재벌 요구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서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게 우리 전체의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증시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런 정도의 각오와 디테일을 가지고 화끈하게 밀어주는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이 시장 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다. 절대로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이 그걸 밀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결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 가면 한국 경제는 우뚝 서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책임감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5년이 남은 건 아니고 4년 5개월 반 남았어요. 제가 그게 잘 하실 것 같아가지고. 시장이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자산 매각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헐값 매각 없다 뭐 이런 말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공매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정가 밑으로는 수의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정정훈 사장님. 예, 수의 계약하는 경우에는 감정가로만 팔게 돼 있습니다. 수의 계약 그래서 2번 이상 유찰되면 유찰되는 경우에는 유찰된다는 거는 수의 계약이 아니고 이제 입찰 매각을 했다는 뜻이고요. 입찰 매각에서 공개 입찰 진행하다가 2회 이상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저가 매각이 일어납니다. 수의 계약할 수 있죠. 수의 계약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의 계약이 있었던 거 헐값 매각 논란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수의 계약 들어가면 다시 감정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하실 그 건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그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사실은 좀비 기업 정리 빨리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방법이 이제 사실은 SEC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감리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에 구림감독 현실은 지금 20년에 한 번 감리를 하는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을 감리를 강화해서 영국은 한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수준을 벤치마크 정도를 하고 감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면 그 공시 투명성을 강화해서 사실은 공정거래 쪽에서도 공정거래 부분에서 하면 금융감독 차원에서는 감리를 강화해가지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하시고요, 각 기관들이.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세요? 네. 하여튼 지금 총리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대변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경쟁은 치열해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초대규모 기업 집단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또 거래 관계도 그렇게 불투명하거나 또 폭력적인 양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전처럼 소위 말하는 수탈, 부정거래, 비정상거래 이런 게 횡행한다면 사실 이게 정상적인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구가 바로 공정거래위하고 금융위, 뭐 금감원 이런 데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10대 경제 강국, 사실 뭐 한 14위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야간 10대 경제 강국에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진입하려면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거의 사법제도든 경제제도든 모든 행정제도든 뭐 모두가 마찬가지죠. 다 정상이 좀 돼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어서 그냥 그게 뭐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거지라고 생각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힘세고 많이 가진 쪽이 언제나 유리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우리가 미래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데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인데 내가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아마 버겁기도 하고 힘든 영역이 아마 공정거래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금융의 영역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잖아요. 산업 분야보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 그 속에서도 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좀 포용적인 힘세고 돈 많이 가지고 신용도 높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좀 힘없고 약하고 좀 덜 가진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 금감원도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